안녕하세요. 장성여고 2학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매체의 종류, 그 다음에 매체 감상의 중요성, 그리고 비판적 이해 평가 기준에 이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체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매체는 바로 책, 인쇄 매체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199쪽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접하게 될 매체, 바로 책, 인쇄 매체가 나와 있네요.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있지만 이렇게 인쇄된 책, 아주 기본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인쇄 매체인 이 책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이 책 내용을 보고 있지만 교과서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니까요. 제목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말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단순히 교과서 안에서만 나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번 듣고 또 여러 번 쓰게 될 그러한 말이니까 이참에 이 말의 뜻을 일단 짚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주 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죠? 초록창 사이트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뜻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라고 여기 지금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고위층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직책이 높다든가 아니면 지체가 높다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이거를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한다는 거죠.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귀족 등의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더욱 확고했는데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 로마는 고대 세계의 맹주로 자리할 수 있었으나 제정 이후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서 발전의 역동성이 급속히 쇠퇴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층에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천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의 아들은 야간 폭격 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으며 그 당시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자,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 사회에서 높은 위치,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그에 걸맞은 도덕적 의식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서, 사회 지도층에 있다고 해서 왜 꼭 희생을 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부, 그 다음에 높은 인지도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인기 있는 연예인 생각해보세요. 대중, 사람들의 관심 없이 그 사람들이 그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말 하나 행동 하나에서 대중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는데요. 보통은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인식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보여준 모습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국민의 의무인 이 국방의 의무에서 이 사회 지도층의 자제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그러니까 병역을 회피하는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배우들, 인기 많은 이 배우들 중에서도 이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을 회피했거나 아니면은 신체 검사에서 비리를 저질러서 군 면제를 받은, 그러다가 차후에 적발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MC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들인 경우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남동생 다 정신 차리고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멀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죠. 그러면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물론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면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평가한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죠. 자,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 다 아는, 또 다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운영체제죠. 윈도우를 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빌 게이츠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빌 게이츠가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 문제들, 그러니까 식량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염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도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건의할 정도였죠. 그리고 자신의 그 많고 많은 그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지 않고 자신을 있게 해준, 자신의 부를 있게 해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높은 사회적 지위, 사회 고위층일수록 거기에 걸맞은 도덕적 의식, 도덕적 의무, 도덕적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 뜻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먼저 칼레의 시민이라는 글이 실려있네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 항복하라. 차비를 구합니다. 왕이시여. 부디 시민들의 안위만큼은 보장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지 않는다면 칼레 씨는 철저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거 뭐 답정너에다가 단호 1347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앞에 프랑스 북부에서 온 칼레의 사절이 간절히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100년 전쟁, 그 초기에 칼레 씨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11개월간이나 영국인들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그러나 영국군의 방어태세에 자신감을 상실한 나머지 프랑스 왕 필리프 6세가 칼레 씨로 향하던 군사들에게 발길을 돌리라 명하자 칼레 씨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적국에게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네요. 결국 영국에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깨달은 칼레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칼레의 사자, 여기서의 사자는 정글의 밀림의 사자가 아니라 바로 메신저,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거죠. 칼레의 사자를 접한 영국왕 에드워드 3세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질 줄 몰랐다. 이때 왕의 측근 월테 머네이경이 왕 앞에 나섰다. 측근까지 나서서 자비를 구하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에드워드 3세는 마침내 마음을 고쳐먹은 듯 입을 열었다. 좋다. 자비를 베풀겠노라.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 지체 높은 사람들 노블레스죠. 가운데 6명만은 예외이다. 그것이 나의 조건이다.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모든 칼레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나에게 걸어와야 할 것이며 목에는 교소용에 쓸 밧줄을 메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할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어야겠지.
이 소식은 곧 파수대 앞에 모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들은 결국 항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과 그럼에도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괴감 등으로 피같은 눈물을 흘렸다. 패자의 운명은 이렇듯 야속하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웨스타슈라는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죽으러 가겠소. 자, 우리 자원에서 희생합시다. 자원에서 희생하자? 이게 오블리주가 되겠네요. 우리는 싸움에 져서 항복했을 뿐이지 우리의 얼과 넋마저 내어준 것은 아니요. 제비뽑기 같은 것을 해서 희생자를 뽑는다면 그 구차함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요.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자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웨스타슈는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듯 제일 먼저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섰다. 그렇게 6명이 채워졌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송별하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시장 광장에서 에드워드의 진지를 향해 나아갔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감에 쌓여 통곡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죠. 아무리 스스로 나서서 희생한다 하더라도 죽으러 가는 길은 정말 슬프겠죠. 또 그들을 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절대 편치 않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시민 대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의외로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에드워드 3세의 아내 필리파 드에노 왕비가 막판에 왕을 설득하여 그 용감한 시민들이 처형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생명을 잉태한 이의 거룩한 본능이 작용한 탓이었을까? 어쨌거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금언이 다시금 생각나는 극적인 결말이 아닐 수 없다. 이 비슷한 말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싫다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려. 1884년 칼레 시는 백년 전쟁 때 시민들을 구한 6명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로댕에게 기념상 조각을 의뢰했다. 이 로댕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1889년경 완성한 로댕의 조각상에 등장하는 6명의 시민 대표들은 기대와 달리 당당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자세로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서 있는 6명의 대표는 사회적 책무와 죽음의 공포 사이에서 고뇌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기에 죽음이 두렵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슬프고 괴롭지만 오로지 다른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향해 나아간 그들의 행동은 진정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로댕은 칼레 시에 대한 헌신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의 기로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낸 그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이 말의 가치를 칼레의 영웅들은 몸소 실천해 보였고 그 순수한 희생정신에 걸맞게 목숨을 되돌려받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결핍되어 있는 바로 그것!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위기 시 국민이 단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더욱 흔들리게 되는 원인, 나는 오늘 우리의 그 지독한 결핍을 가슴 저리도록 아파해본다. 라고 글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결국 이 글의 글쓴이도 이 칼레의 시민 그리고 그 대표 6명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통해서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결핍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글에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해설적인 성격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로댕의 조각상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조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칼레 시민들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우리 사회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가치죠. 역사적 사실과 유명한 조각상을 소재로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구어체의 부드러운 표현 방식으로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어체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의 형태, 그 말투로 내용을 풀어갔다. 이게 바로 구어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글을요. 한번 우리가 비판적 이해의 평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신뢰성입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칼레 시민들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그 모습,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온 거니까 매우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타당성은 어떨까요? 물론 이 글이 굉장히 설득적이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왜 사회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결핍되어 있다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걸 제시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타당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정성은 어떨까요? 먼저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공정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얘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타당성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쇄매체 글을 한번 읽어봤고요. 이번에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카드 뉴스, 인터넷에 있는 카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02쪽이에요. 자, 여기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글로 되어 있는 글 매체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카드 뉴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한 번쯤은 다 봤을 만한 형식이죠. 이 카드 뉴스 매체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카드 뉴스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지금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한 글이 나와 있죠. 일제강점기 때 전 재산을 처분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에 대한 카드 뉴스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 앞에선 애국지사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아니라 이 책에 있는 이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카드 뉴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책에 있는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한 카드 뉴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꼭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요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매국, 친일에 앞장선 인간들도 있죠. 자, 근데 그러한 친일파들이 꼭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가족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러한 독립운동가 분들을 더욱 기리고 되새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 책에 있는 카드 뉴스 말고 실제 인터넷에 있는 카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초록창에서 카드 뉴스 그 다음에 전형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위에 금수저로 문화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간송 전형필이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2016년에 만들어진 카드 뉴스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 뉴스가 떴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화면에 딱 맞게 나올 텐데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남는 공간이 많이 있지만 살펴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금수저로 문화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간송 전형필이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 금수저라고 하는 표현에서 벌써 노블레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문화독립운동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카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906년 서울의 종로의 부잣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수만석 갑부 집안의 늦둥이 막내 아들.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는 후에 교육가이자 문화재 수집가로서 문화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간송 전형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서울 종로하면 그쵸? 서울의 중심지이자 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인데 이 당시에 서울 종로의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 와,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정말 노블레스에 어울리는 그런 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작 12세 때 양부이자 숙부가 돌아가신 것을 시작으로 친형, 첫 부인, 큰 아들, 생부 등을 줄줄이 이루면서 간송 전형필은 25살의 나이에 청년가장이 되어 10만석 추수를 총괄하는 조선 최대 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가장 부자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거죠. 엄청난 부를 손에 쥔 젊은 상속자이니만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23살 때 만난 위창 오세창 선생의 영향으로 서화와 골동품 수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간송은 민족 문화재의 수집과 보호에 젊은 시절을 바쳤습니다. 자, 서화라고 하는 건 글씨, 그 다음에 화는 그림을 얘기하고요. 골동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의 다 문화재죠. 여러분들 이미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순환을 겪었어요. 불법으로 그리고 무단으로 국외, 특히 일본으로 반출이 많이 됐고요. 또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치를 몰랐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죠. 자, 이런 때 조선 제1의 부자 이 전영필 선생은 자신이 지닌 이 부를 바로 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쓰기로 결심해요. 일본에서 유학한 간송은 식민지 백성의 수모를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을 근본적으로 굴복시킬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지인과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암흑 시절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민족문화재의 수호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전영필 선생도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당시 문화재를 수집한다는 것은 일본인 세력가들과의 경쟁을 뜻했죠. 아무리 막대한 재산가라 해도 기와집 5채 값인 5,000원에 낡은 그림 한 장을 사고 다시 6,000원을 들여 수리와 표고를 하는 일은 문화 독립운동이라는 큰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블리주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많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바로 문화재를 수집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에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와집 5채라면 지금 아파트 5채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간송은 문화재를 구입할 때 금액을 깎는 일이 없었고 주인이 작품의 가치를 몰라 싼 값을 부르면 값을 올려 지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문화재는 그 양과 범위가 방대합니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겸재정선의 200여 점의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보다도 많습니다. 자, 간송은 우리나라에 있던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외로 나갔던 다른 나라로 팔려갔던 문화재도 거금을 주고 사와서 보존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치를 알아본 일본인 수집가가 절대 되팔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간송의 열정을 보고 다시 되돌려준 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영필 선생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존해 갑니다. 간송이 수집한 주요 유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동국정운, 해원전신첩, 고려청자 상감운학 문매병, 금동개미명 삼존불 입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문화재들이죠.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은 일제가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펴던 그 시절에 간송이 기와집 10채 값으로 급히 사들인 것인데 이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해설서 같은 책인데 2008년 상주에서 또 다른 해례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책이었죠. 참고로 이 2008년 상주본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문화재의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기 위해 간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보화각, 지금의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이죠. 요것도 세웠고요. 또 한국전쟁 이후에는 재정난에 빠지기도 했지만 죽을 때까지도 고고미술 연구의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간송 전영필 선생을 문화재 수집가라고만 하기에는 그분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걸맞지 않은 거죠. 신윤복의 미인도 등 간송이 수집한 문화재의 보물 지정이 추진됩니다. 자, 이게 2016년에 쓰여진 기사여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어요. 57세의 나이에 급성 신우염으로 세상을 뜬 간송 전영필 선생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귀한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은 강하고 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카드 뉴스를 보니까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눈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자, 교과서 205쪽 여러분들 학습활동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인쇄매체 글과 그 다음에 간송 전영필 선생에 대한 카드 뉴스,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이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당 이혜영 선생에 대한 카드 뉴스를 우리가 간송 전영필 선생에 대한 카드 뉴스로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죠.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먼저 칼레의 시민은 인쇄매체, 그러니까 글, 우리가 접하는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인쇄 매체는요, 문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해요. 기록성, 보존성, 신뢰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의 또 다른 손꼽히는 문화재죠?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도 이런 인쇄 매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지면에 제약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걸 한 지면에 다 담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문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살펴본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쇄 매체보다 신속하고 감각적인 정보를 제시해요. 물론 문자가 있기는 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로 훨씬 더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인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이런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없을까요? 인터넷 매체는 인쇄 매체에 비해서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정보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인쇄 매체에 비해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반대로 얘기하면 신중하게 작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 이런 양면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인터넷 매체를 비판적으로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한편 인쇄 매체는 인터넷 매체에 비해서 정제된, 제대로 가다듬어진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살펴보면 이른바 업데이트,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인터넷 매체에 비해서 늦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인쇄 매체나 전자 매체, 인터넷 매체가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나쁘고가 아니라 요즘 같은 다매체, 멀티미디어 시대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 매체들의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주제로 인쇄 매체와 인터넷 매체 두 매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쪽 교과서 206쪽에 보면은 3번 활동, 활용할 매체를 선택하여 자료를 재생산해보자 라고 할 때 이 선정한 매체의 특성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각 매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왼쪽에 보면 인쇄 매체, 그 다음에 방송 매체,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여러분들 각각의 매체의 장단점 꼭 파악해 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공부할 때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쇄 매체인 교과서 글과 인터넷 매체인 카드뉴스를 살펴보고 비교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같은 내용, 같은 주제를 할지라도 매체에 따라서 전달 방식에 있어 각각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매체의 장단점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도 공부할 수 있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영상 매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